오늘 미국 주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초반부에는 살짝 밀렸다가 유럽장이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모양새가 그렇게 뭐 눅눅하진 않았는데 미국장이 초반부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약간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나온 것 중에 보면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츠 제조업 지수가 예측치보다 상당히 많이 빠지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2022년 이후에 이 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제조업 관련된 지수인데 보이고 있고, 미국 유럽 쪽도 나왔는데요. 유로존 그 산업생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예측치보다 많이 빠지게 나왔고, 전월 대비 증감률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오늘 요거 나올 건데, 유로존 이거 컨퍼런스 보도 데이터거든요. 유로존 선행지수가 3월달에 2월보다 0.6 빠지게 나왔고 2월은 1월보다 0.3 빠지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월보다 3월 훨씬 더 선행지수가 그 하락폭이 셌고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그 3월달에 1.2 빠졌고 2월 대비 2월달에 1월 대비 0.5 빠져서 더 많이 빠졌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3월 대비 0.1 증가했었거든요. 2월 대비 3월에. 그 다음에 이제 그 2월은 1월 대비 0.3 감소했었는데,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게 조금 회복 기세를 보인다라고 보일 순 있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었어요.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달까지 나오는 걸 봐서 4월 달에 경제 활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무디스 그 위클리 아웃룩 그 주간 그 전망 동향 요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좀 누그러지는 그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도록 하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건데, 요거 보면 여기 이제 이게 CPI하고 이거 코어 CPI하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설명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 중고차 제품 중에 이제 중고차 가격 동향을 제외한 전월 대비 증감률입니다. 중고차 전월 대비 증감률을 제외한 움직임을 보면 요게 제로에 다시 붙었고, 요거 보면 서비스 관련된 그 물가 지분 중에서 주택 있죠. 거주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 요것도 역시 밑쪽으로 빠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단, 멈춰도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밑에 보면은 좀 부정적인 보도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시건 심리 지수가 이제 9% 급락으로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소기업자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파란 게 이게 소상공인들의 심리, 긍정 심리 지수거든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짙은 색, 좀 파란색 중에 짙은 색과 하늘색이 있잖아요. 좀 짙은 것은 자본 지출,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에 자본 지출할 생각이 있느냐, 점점점 그 퍼센티지가 줄고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을 늘릴 거냐라고 하는, 근데 고용을 늘리겠다는 패턴도 점점 좀 줄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요거는 뭐냐면 가격을 올릴 거냐, 이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파란색은 뭐냐면 보상을 해주겠냐, 보상을 올리겠냐, 이건 뭐냐면 뭐 급여나 임금, 뭐 보너스 이런 거 올려주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이거 자영업자거든요. 자영업자들의 느낌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미국 시장이.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쉽사리 살아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외에 뭐 대출 기준이라든가 대출 수요, 기업의 그런 전반적인 여건들을 보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러졌다는 거 말고 그게 과연 그 긍정적인 거냐, 경제에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고용 부분도 보면 이미 보여드렸지만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이 늘어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혹은 계속 수당 청구 건수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로 해고하는 것도 줄어야 되는데, 고용은 늘지만 해고는 늘어나고 있다는 영역은 한쪽은 깨지고 있고 한쪽은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쪽은 아직은 고용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긴 하지만, 못 버티는 쪽에서는 해고를 때리는 상황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거기다가 이제 실업률은 가장 바닥 수준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고용으로 계속 진행되기가 녹록치 않은 실업률이 바닥을 계속 유지하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소득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축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발적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주가인데요. 이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 게 닥스 지수고요. 여기 빨간색, 주황색 요게 이제 니케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노란 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니케이하고 닥스는 잘 버텨서 그나마 가장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두 개의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은 약간 논외하고 지금 이제 경제나 이런 패턴의 구조를 보면 이거 UN 무역개발회의거든요. 이게 일본의 경제 GDP 관련된 비중인데 가계 소비에 상당한 많은 비중이 그러니까 GDP에 상당 많은 비중이 가계 소비에 달려 있거든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훨씬 더 일본보다는 훨씬 더 높은 편인데 훨씬 더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다른 국가들 보면 이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자본 지출이 상당히 비중이 커요. 무역보다도 큰 편이고 개인 소비 지출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여기는 공격적으로 자본 투자를 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자본 투자할 때 부동산 영역이 상당히 중국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 영역 중에서 물론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이쪽 소비 영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녹록치 않으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잘 돌아가진 않는데 시멘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건설 경기가 좋으면 시멘트 가격이 내려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시멘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반등했다가. 그래서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요게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출입이 상당히 높죠. 내수도 그렇지만 이건 이제 합산을 해보면 이거보다는 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수출이지만 내수도 무역도 크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도 이제 이 자본 투자가 상당히 그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역 구조가 수출입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자본 투자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이제 우리가 국내에 대규모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럴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출입을 통해서 자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주택 사업이 좀 좋거나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좀 할 게 별로 없는데 자본 투자에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국내로 빨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 중국 경제 구조, 자본 투자에 좀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 구조하고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 경제 구조를 같이 혼합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규모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쪽이 이렇게 좋아서 일본 뉴스 보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워렌 버핏께서 일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종합상사에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계속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SBS 비즈 뉴스 기사 하나 보면 임슬원 워싱캐스터께서 4월 10일자로 올린 거거든요. SBS 비즈에 추가 투자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기사를 읽어보면 버핏은 앞서서 지난 2020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난리치고 그 직후에 이런 미국의 5대 상사 주식을 싸게 사들여서 7.4까지 확대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 속에서 자원 개발과 수출 주업을 하는 종합 상사들이 이익을 크게 늘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유가하고 이게 천연가스거든요. 파란 게 유가고 연두색이 천연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차트를 보면 얘가 이때 그 중국이 들어와서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을 싹쓸이하던 요 시기에 폭발적으로 한번 에너지 버블을 만들었다가 그 뒤에 천연가스는 꺼졌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다시 일정 부분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그
쉐일 때문에 급락했거든요. 그 뒤에 상당히 장기간 유가나 천연가스는 과거로 회귀하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있는 요 패턴은, 최근 패턴은 이게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 2차 문제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뜨거워지면서 난리를 치고 이게 한번 뜨거워졌거든요. 그럼 이게 과거의 추세가 과연 이 직전 추세까지 도달할 만큼 그렇게 과연 뜨거울 수 있겠느냐, 이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워렌 버핏이 상사를 산 게 여기거든요. 2020년도 요 시기에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익을 많이 냈죠. 배당이나 주가나 모두 다 좋았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일본 시장에 그렇게 상사나 이런 주식을 사는 게 긍정적인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옆으로 새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니 뭐 도네츠크니 루안스크니 전부 다 수복해가지고 완전히 옛날을 확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만큼 공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공세를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냥 쉽게 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구석에 몰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중국한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열어줬다고 그랬거든요. 과거 이제 중국은 여기서 무역을 하려면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수출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 항구를 열어준 거죠, 러시아가. 이걸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물론 이게 예전에는 중국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열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러시아가 뭔가 지금 자금줄이나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 가스관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중국 쪽, 유럽 쪽으로 가스를 보내서 예전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수출을 못 하니까 그걸 중국 쪽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뭐 싼 가격에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자금도 챙기고 그런 부분에 중국 무역항, 요거 무역을 열어주면서 조금 더 뭔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구석 쪽에 몰리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러시아가 뭔가 계속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장기간으로 계속 하게 되면, 지금 서방들이 지쳐서,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여기 유가가 이제 급등해서 난리를 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채 협상은 아직 좀 더 지나야 되나 봐요. 얘네도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기는 바이든 대통령은 하여튼 이게 예전에 그 대선 나왔을 때 전에 바이든이 재선 출마는 안 한다고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느 국가든 그 최고 자리에 올라서면 눈이 뒤집히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요게 재무부 통장이거든요. 연준에 있는 재무부 통장인데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로예요. 다 왔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여기서 한 주 만에 거의 1,000억 달러가 날아갔는데, 그 뒤에 약간 줄어드는 강도는 줄었지만 이게 지금 5월 중순이잖아요. 얘 6월 중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채 협상이 빨리 타결이 돼야 되는데, 바이든이 낙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메카시는 아니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 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아직 튀르키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그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이상한 조치를 취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번에 지진 사태에서 잘못했다가, 그리고 그 지진 사태에서 대처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예전에 지진 사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건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당선했던 게 에르도안 대통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거기서 얻은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죠. 정책이 아무것도 안 바뀌어서 이번에도 큰 인명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폭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차를 보이면서 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아직 튀르키예에 있는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남의 나라 얘기를 할 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코앞인데. 일단 정치인들은 여도 야도 없이 하여튼 정치인만 되면 사람들이 여기 한 분 나오시네요. 또 옆에. 오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